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오늘 중구난방은 좀 특별한 손님 모셔서 좀 특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이은택 자산배분전략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 리포트들 보다가 네. 굉장히 관심을 갖게 하는 네. 좀 다른 분들하고 약간 앵글을 달리 해가지고 시장을 네. 한번 보신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네네. 직접 한번 모셔서 네. 말씀을 좀 다양하게 네. 자세히 들어봤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모신 이은택 팀장님은 2020년 가장 신뢰할 만한 애널리스트로 꼽혀서 상을 또 받으신 분입니다.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보통 베스트 애널이라고 하죠. 각종 분야의 어떤 섹터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을 받는 것이 애널리스트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것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이 있는 걸 보고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 상 받는 것이 가장 명예롭겠다, 기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그게 이제 조선일보 FM 가이드에서 주신 상인데 기분 좋았죠. 상 받을 때 항상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베스트 애널 네. 거기에는 못 들어가셨는지 하여튼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상 받으신 게 서운하시진 않았습니까? 그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상을 받으면은 아래 섹터에서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중복수 상은 못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상금을 주는 유일한 상이어서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일종의 잘 썼습니다. 네. 연말 대상 같은 그런. 네. 여러 가지 이제 섹터라든가 이런 데서 베스트 애널리스트 되는 다양한 비결들도 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회자가 될 법한데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가 되는 비결은 어떤 데 있습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왜 제가 그렇게 뽑혔냐면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자료 쓰고 최대한 시장의 고민을 좀 파악해서 좀 과감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어떤 업종이 좋고 이게 수도 없이 많이 틀리려고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과감하게 제 의견이 뭐다라는 걸 좀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부분에 평가받은 게 아닐까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회사 어떤 매출에 별로 기여를 못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신뢰받는 과정에서.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뢰가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저는 이제 탑다운하게 전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신뢰를 쌓는 게 도움이 되지 그게 회사나 이런 쪽에 마이너스 요인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신 김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 방향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는 이제 시장 올해 전망이 어땠냐면요. 작년 말에 쓴 게 올해 조금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조금 반대였었어요. 저희는 상반기가 좀 쉬어갈 거라고 생각했고, 올해 이렇게 초여름으로 넘어갈 때, 3분기로 넘어갈 때 그때 한번 좀, 마켓에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충격 말씀인가요? 네. 오히려 하반기 때는 저희는 주식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지극히 이제 주식적인 접근인데, 그냥 아주 쉽게 일반 분들도 찾을 수 있는 게 보통 경기 침체 때 저점을 찍고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를 때 이제 돈을 막 풀지 않습니까? 부양책도 쓰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면서 이제 거의 밸류에이션 갖고만 오르죠. 이익은 그 다음에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오르고 난 다음에 1년 지난 시점에 주가를 한번 다 찾아보시면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이때 안 좋은 이유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돈을 푼 것들이 1년쯤 지나면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죠. 기저효과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세게 나와요.
이제 돈을 그러면 좀 줘도 되겠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이제 주가 저점 찍고 경기 침체 때 돈 풀고 주가 저점 찍은 다음에 보통 11개월에서 한 17개월 정도에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대충 계산하면은 작년 뭐 3월 말 4월 초가 저점이라고 보면 4월로 계산하면은 11개월 하면 언제입니까? 올해 한 3월로 계산하면 올해 2월부터 뭐 한 뭐 7월, 8월 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 보면은 긴축을 계속 시장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은 더 긴축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긴축 발언이 연준 의장 입에선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입에서 나올 때 아무리 이게 선반영되고 다 알고 있어도 그 입에서 나오면 일단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한 번 정도 충격이 더 나오고 그러고 나면 사실은 되게 깨끗해질 거다. 우려들도 다 반영되고 그러면은 중심 다시 위로 가지 않겠냐. 지금 어쨌든 이게 시장이 뭐 이렇게 팔딱팔딱 움직여야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해서 재미가 있는데 혹시 이러다가 지금 못 가니까 훅 꺼지지 않을까 이런 뭐 두려움도 좀 내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사실 투자자들이 저는 시장에 벌써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즘에 이제 소위 방어주라고 불리는 종목이죠. 뭐 유틸리티, 통신, 음식료 이런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증시가 아직 완전 망가진 건 아니죠. 오히려 3월 중순에 우리나라 코스피 한 2,950 정도 찍고 나서 거의 10% 정도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이제 또 조정을 조금 나쁘는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데도 사실 이렇게 주가 나쁘지 않으면 방어주라는 종목들이 좋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이제 투자자 심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위축돼 있다. 뭔가 좀 뭔가 방어하고 싶은 느낌들이 있다라는 게 벌써 시장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럴 때 이제 뭐 긴축 얘기 나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런 것들을 충격으로 반영을 할 가능성들이 주식 시장에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비중을 늘리고. 그래서 주식이 있다면 저는 주식을 완전히 파는 거는 사실 별로 찬성 안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을 파는 거는 15% 이상의 하락은 파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점 조정을 다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 5% 잃고 팔고 밑에서는 뭐 완전 바닥을 못 잡으니까 5% 하면 그래도 중간에 1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사고 팔고 했을 때 플러스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10% 하락도 굉장히 크죠. 사실 여기서 10% 하면 뭐 2,900 뭐 또 가는 거니까 크지만 이거 사다 팔았다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기 트레이더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업종을 좀 바꿔가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은 하락을 이용해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요즘에 많이 하락하는 게 소위 이제 이때 이게 불확실성이 클 때 안 좋은 주식들이 보통 캐시플로우가 먼 미래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익을 벌긴 벌 건데 지금은 사실 이익 버는 게 거의 없거나 적자고 저 먼 미래는 많이 벌 거야 이런 애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미국 주식으로 본다면 뭐 테슬라. 그러니까 같은 성장주 테슬라하고 애플은 다르죠. 애플은 돈을 벌고 있고 테슬라는 못 벌고. ETF나 뭐 이런 걸로 따진다면은 뭐 빵 주식들하고 뭐 아크 ETF 두 개는 다르죠. 분명히 둘 다 성장주지만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더 유리하냐면 그나마 이제 돈을 버는 애들, 캐시플로우가 계속 인이 되는 애들, 그 애들이 좀 낫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크는 굉장히 힘든 국면에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 S&P 500은 거의 뭐 신고가 근처에서 머물고 있지만 뭐 아크라든지 뭐 무슨 뭐 스펙,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뭐 거의 30% 20%씩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긴축 불안감이 나타나면 아마 더 빠질 텐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사실 시장에 희망은 있고 우리 미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에 좀 하락하면은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 그래서 조정이 되게 힘들지만 이 조정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우리 불을 다시 불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일 그 피해야 될 어떤 금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제일 피해야 되는 게 이제 패닉에 동참하는 행위죠. 뭐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랠리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희망과 낙관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없어요.
실망과 낙관이 생기면 이미 그거는 약간 고점에 가까운 그렇죠. 거고, 항상 두려움, 패닉, 그리고 막 그 비관론, 여기서 항상 주가의 상승장이 잉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한 우리나라 주식이 1월 말부터 횡보했으니까 만으로는 4개월, 좀 달러는 5개월째 횡보예요. 앞으로 저는 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횡보하거나 그러면은 한 반년 횡보하면 사람 지쳐요. 네. 그때 한번 주식 팍 하락하면 아 나 안 해 이러면서 다 던지거든요. 근데 그 패닉에 동참을 하면은 사실 좋은 성과가 나는 경우도 없죠. 작년에도 경험했지만. 네. 그래서 패닉에 동참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지금 이제 횡보 장세에서 네. 연준이 이제 통화를 좀 걷어들이는 쪽으로 가는 이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 조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시장이 괜찮을 때 네. 미리 좀 정리해둘 건 정리해두고 현금 비중을 좀 높여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 투자자들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를 잘하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전략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뭐 저도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저도 이렇게 뭐 펀드 투자라든지 ETF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보통 10% 내외라든지 15% 내외 하락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팔았다 샀다 이게 실익이 없고 오히려 뭐 방어주를 담아놓는다든지 그랬다가 뭐 낙폭과대 성장주를 산다든지 이런 전략들이 훨씬 더 실익이 있지. 현금화는 그래서 만약에 현금화하고 뭐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분이다, 그런 트레이딩이 나한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팔았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잘 그거는 저는 막 되게 추천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가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든 주식 시장의 미래가 제 말대로 된다면 항상 계획은 있죠. 저희들 계획이 있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맞지만 사실 하락폭이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현금화는 투자들의 성향에 맡겨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 기본 이제 전망을 올해 말까지 이렇게 제시를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세상이 또 모르는 거니까 기본 전망이 안 맞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또 리스크도 있고 그 중에 뭐 제일 큰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결국 실적이나 수요에 충격을 주게 되면은 아니면 특히 통화 정책의 어떤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하반기에 강세장으로 다시 안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렇게 긴축으로 가면서 오히려 물가 때문에 긴축에 가서 더 큰 문제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죠. 달러가 만약 강세가 그러면 사실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긴 보고 있죠. 근데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연준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일시적인 압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책으로 대응하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을 오히려 좀 즐기면서 받아들일 생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개돼가는 양상을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좀 정책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너무 뛰기 전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리스크 시나리오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에 미리 좀 대비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글쎄 이제 물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거든요. 주식 전략을 하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보긴 보는데 사실 저희 하우스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그 의견과 같이 통일하면서 그럼 그게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많이 생각해요. 일단 저희 하우스의 의견은 어떠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단기 굉장히 셀 거다요. 생각보다도 더 셀 거다. 그러니까 컨센서스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죠. 굉장히 셀 거고 하반기에도 인플레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거다. 근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매우 심각하진 않을 거다. 그 정도면은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겠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연준하고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나 상방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하고 하반기에도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런데 이게 시장을 완전 망치면서 연준의 스탠스를 다 바꿔야 될 만큼 뭐 인플레 압력이 있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하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네. 대해서 저도 뭐 거의 전적으로 네. 동의를 하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도 형편이 돼야 하는 거다. 네네네. 이제 젊고 경제가 네. 빚이 비교적 적고 오히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뭔가를 막 활기차게 살려고 하고 네. 특히 이제 정부가 네. 이미 이제 수요가 강한 상태에서 정부가 없던 수요를 이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네. 강하게 만들어내면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빤한데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 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동시에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그렇습니다. 그 예, 상황이다 공급 보시면 쪽에서 약간 네. 일시적인 또 네. 노이즈가 있고 네. 수요가 또 이제 일시적으로 갑자기 분출하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해서 네. 네. 이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네. 또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조심스러워서 특히 이제 내구재 같은 거 네. 비싼 거 차라든가 뭐 네.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안 사고 뭐 이렇게 좀 조심해 하다가 경기가 이제 살아나면은 밀어놨던 걸 또 소비를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이번에는 또 특히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산품에 있어서는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팬데믹 때 갇혀서 살면서 특히 이제 IT 제품 네. 여러 가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본격적으로 더 활발해지고 네. 뭐 사람들이 거리 밖으로 이제 나오면은 오히려 공산품 쪽에는 물가가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뭐 펜트 다운 디맨드 뭐 이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서비스업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집중적으로 좀 네. 뭐 외식을 하러 간다든가 뭐 네. 아니면 여행을 좀 다닌다든가 네. 이런 게 있겠는데 공산품과 달리 서비스업은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특성상 네. 좀 적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은 지난 1년 동안 외식을 보통 정상적이었으면 한 20번을 했을 텐데 네. 그걸 뭐 두어 번밖에 못 했다면은 나머지 18번을 지금 앞으로 몰아서 할 거냐. 네. 그건 또 아니고 뭐 이발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여행도 마찬가지고 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한꺼번에 몰리는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만한 그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데 제 생각 내지는 뭐 전망에 있어서 이 전망이 틀리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지금과 다른 조건이 이제 네. 주어진다면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팀장님 또 모신 측면도 있는데,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8월 정도까지, 8월 의회 휴회를 전에까지 네. 추가적인 두 종류의 재정 부양책, 인프라하고 네. 사회 및 가족에 대한 투자 사업 이 계획이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9월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재정 지출 확대 굉장히 적극적인 네. 녹색당이 지금 선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검약 내지는 긴축, 뭐 건전성, 네. 건전한 통화, 건전한 재정 뭐 이런 걸 중시해왔던 유럽의 경제정책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또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의 변화 이게 맞물리게 된다면은 네. 또 그야말로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네네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에 가까운 네. 큰 변화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변수로 남아있다고 봅니다.